이제 좀 있으면 다가오는 브라이튼전이 맨유한테 진짜 중요하다라는 분석이나 평가들이 많은데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안필드 원정 승리로 맨유가 이제 첫 리그 2연승. 팬들도 그렇고 팀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아모림의 맨유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많이 좀 비판받고 아쉽다는 평가를 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경기력이 뒤죽박죽이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한 경기가 좋았다 치면은 그 다음 경기에 그걸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또 안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내내 반복이 됐었는데 만약에 또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좋았던 분위기가 다시 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브라이튼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라이튼전 최근 전적은 어떨까요? 최근 5경기 전적을 좀 가져와 봤는데 최근 2년 동안 리그 5경기 1승 4패였습니다. 그 5경기에서 5득점을 하고 9실점을 했고요. 승률은 25%. 즉 맨유는 테나흐 체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아모림 체제 동안 브라이튼한테 지독하게도 무너졌던 팀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최악이 뭐였냐? 홈 경기에서 약했다라는 게 문제죠. 이번에 다가오는 경기도 홈 경기인데 최근 맨유는 브라이튼하고 홈에서 붙었을 때 올드 트래포드에서 붙었을 때 이겼던 적이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브라이튼이 올드 트래포드에서 지난 3경기 동안 모두 승리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 기간 동안 3명의 감독 그레이엄 포터, 데체르비, 파비안 휘르첼러 이렇게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감독이 계속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이튼은 맨유보다 나은 팀이었다. 브라이튼의 경기 메커니즘은 변함없이 꾸준히 유지됐고 이는 아모림에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뭐 사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지난 시즌, 그러니까 바로 직전 브라이튼전이 아모림이 라커룸에서 TV를 박살냈던 바로 그 경기였어요. 바로 직전 시즌에 22라운드에서 1대3으로 진 경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왔을 정도로 맨유는 최근에 브라이튼한테 지독하게도 약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브라이튼전이 중요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번 리버풀과의 안필드 원정에서는 승리하긴 했습니다. 뭐 아모림의 그런 실리적인 운영, 위에 있는 쿠냐를 아래로 내리면서 3-5-2 대형을 짜는, 그러면서 리버풀 센터백들의 압박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그런 시스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경기 내내 또 리버풀이 공격 상황에서 골대를 맞추거나 그런 불운의 상황들도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맨유의 그런 경기력 부분에선 전술의 불안함, 시스템의 불안정성 이런 개선점들이 확실히 확인이 됐다고는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5경기에서 승률 25%, 5득점 9실점, 맨유가 끔찍하게 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 브라이튼과의 경기야말로 팀이 정말 나아지고 있냐, 아모림의 전술적 그런 시스템들이 자리를 확실히 잡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냐,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진짜 체크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직전 브라이튼전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죠. 1대3으로 졌습니다. 5분경에 브라이튼의 민테가 선제골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브루노 페란데스가 PK 동점골을 넣었고 이 1대1 상황에서 후반전 들어가고 60분경에 미토마 카오르가 다시 리드하는 득점, 76분경에는 리터가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간단한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PK로 맨유가 이제 동점골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후반전에만 내리 2골을 내주면서 브라이튼한테 패배한 경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경기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왜 그러냐면 이때 1대3 패배 경기가 뭐 경기 내용이나 뭐 실점 장면이나 이 모든 장면들에서 아모림 체제 맨유의 치명적인 그 약점들,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좀 아쉬운 부분들, 이런 시스템적인 혹은 선수의 플레이 측면에서 그 안 좋은 장면들을 하나도 아니고 전부 함축적으로 보여줬던 경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경기 장면들을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것들을 저랑 함께 좀 천천히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는지를 아마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먼저 맨유의 첫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브라이튼이 이제 후방에서 소유권을 얻어서 빌드업을 하고 있고 지금 볼을 잡고 있는 파네케랑 덩크의 센터백 라인이 이렇게 뒤에 있죠. 맨유의 최전방 라인은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 앞에 발레바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일단 지금 파네케가 볼을 잡고 천천히 위로 올라와요. 맨유 최전방 라인들은 이거를 압박하기보다는 일단 진영을 갖추기 위해서 조금씩 내려가는 선택을 하죠. 팀이 이제 공격 대형을 갖춘 걸 확인한 파네케는 위로 올라온 다음에 센터백 라인으로 떨어진 발레바에게 볼을 넘겨줍니다. 여기서 보여준 발레바의 플레이 한 방에 맨유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파네케의 패스를 받은 발레바는 곧바로 주저하지 않고 왼쪽 최전방 지역을 향해서 볼을 뿌려줍니다. 지금 맨유의 압박 진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발레바가 갑자기 롱패스를 쏠 거라고는 맨유 선수들이 예상을 아예 못했던 것 같아요. 발레바 쪽으로 압박을 가려는 움직임도 전혀 없었고요. 그 앞쪽에 있는 그 전진 패스 루트만 막고 있습니다. 이 왼쪽 측면에 향한 롱패스 선택은 아예 예상을 못했어요. 발레바가 뿌려준 이 롱패스는 기가 막힌 궤적을 그리면서 왼쪽 측면으로부터 하프스페이스 인근으로 뛰어가고 있는 미토마 카오르에게 정확하게 연결이 됐고 이 한 방에 맨유의 수비 라인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맨투맨으로 붙어있었던 마즈라위는 미토마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했고요. 뒷공간 라인이 뚫린 상황에서 가운데 있는 맥과이어 역시 이 스피드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미토마 카오르가 완전히 자유를 얻은과 동시에 그 반대편 라인을 깨부수고 들어오는 민트 역시도 아무도 그 앞을 막는 선수가 없게 됐죠. 박스 안으로 들어온 미토마는 함께 들어온 민트에게 패스를 넘겨주고 민트가 이걸 깔끔하게 마무리, 브라이튼의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이 빌드업 단계에서 이 발레바의 플레이 한 방을 막지 못한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위에 있던 웰백이 내려와서 중원 지역에 숫자를 하나 더 보태놓은 상황이고 브라이튼이 역시나 중앙 방향의 선수들을 많이 배치해 놓고 있으니까 상대 공격 방향이 중앙에서 이렇게 전개가 되겠구나. 그럼 우리는 이 중앙 방향만 틀어막으면 되겠구나. 이런 식의 압박 전술을 지금 맨유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발레바가 이렇게 전방 지역으로 한 번의 롱패스를 뿌렸을 때 그 패스를 방해한 자원도 이 패스를 뿌릴 거라 예상한 자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날 유나이티드가 보여줬던 그런 압박의 안일함, 수비의 불안정성 이게 발레바의 롱패스 한 방에 그대로 실점을 내주고 말았어요. 물론 브라이튼이 전술적으로 이렇게 요구한 사항일 수도 있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많았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죠.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점은 아닌데 역시나 우리가 유나이티드 경기를 보면서 몇 번이나 봤었던 장면의 반복입니다. 메뉴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림이 바라는 그 빌드업 형태, 우리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면서 상대의 압박을 최대한 좀 끌어들이는 형태를 만들자. 상대를 우리 진영으로 최대한 깊숙하게 끌어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빠르게 빌드업을 해서 편안하게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게 만들자. 이런 생각이 좀 담겨있는 빌드업인데 이게 안 좋게 풀렸을 때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날 오른쪽 스토퍼로 나왔던 더리우트가 골키퍼 오나나한테 백패스를 넘겨줘요. 근데 이 장면에서 꼭 다시 보기를 보시면 좋겠어요. 오나나가 자기한테 패스가 올 거를 좀 예상을 못했는지 묘하게 휘청거리는 모습으로 좀 불안정한 자세에서 롱킥을 냅다 차버립니다. 이 킥이 그다지 예리하지 않았어요. 오나나가 찬 이 킥은 그대로 중원 지역으로 날아가서 후방에서부터 튀어나온 덩크한테 끊깁니다. 브라이튼한테 탈취당한 이 볼이 그대로 공격으로 재전개. 그대로 높은 위치에서 민테와 웰백에게 맨유가 공격을 당하고 말죠. 이게 뭐 우당탕탕 어떻게 수비가 돼서 실점으로는 연결되진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빌드업의 불안함, 상대를 끌어들이는 빌드업을 했을 때 이걸 좀 애매하게 처리하면 어떻게 상대한테 끊기고 그대로 또 속공을 맞을 수 있는가. 우리가 사실 아모림의 유나이티드를 쭉 봤으면서 몇 번이나 목격했던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왔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죠.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중원에 대한 얘기인데 아시다시피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투미들 체제로 운용을 합니다. 측면 쪽에 좀 힘을 많이 싣기 위해서 중원 지역에 좀 숫자를 적게 놓는 측면 플레이 위주의 전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 중원에서 이제 수적 열세 상황에 놓였을 때 상대팀이 이거를 어떻게 공략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장면이었어요. 브라이튼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방에서 볼을 잡고 있는 파네키가 중원으로 내려와 있는 이 선수 웰백에게 전진 패스를 찔러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유나이티드가 중원에 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온 웰백이 좀 편한 상황에서 넓은 미드필드에서 볼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이 다음 장면이 재밌습니다. 웰백이 내려와 이렇게 미드필드 지역에서 볼을 잡으니까 당황한 맨유 선수들이 그대로 웰백한테 붙으면서 이 볼을 빼앗으려고 해요. 보시면 이날 경기의 투미들 마이누랑 우가르테도 그렇고요. 이 두 명만으로 좀 부족해 보이니까 왼쪽 스토퍼로 나왔던 요로까지 튀어나와서 이 웰백 쪽으로 끌려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전진 패스를 받은 웰백이 보여준 행동이 정답이었어요. 미드필더 자원이랑 스토퍼까지 자기한테 다 끌려 나오니까 웰백이 어떻게 했느냐. 무리하지 않고 곧바로 다시 파네케 쪽으로 볼을 돌려줍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바운스 패스. 앞쪽으로 볼을 찔러주고 상대가 볼을 받은 그 선수를 의식해서 다 달라붙으면 다시 그 볼을 바운스, 리턴을 돌려주는 거. 이 플레이의 정석이었어요. 맨유 선수들이 이제 웰백한테 전부 다 이렇게 몰려들었기 때문에 웰백이 파네케한테 다시 바운스로 돌려줬을 때 이렇게 미드필드 지역에서 자유로운 한 명이 만들어져 있죠. 맨유가 중원 지역에서 수비 밸런스를 완전히 잃은 겁니다. 웰백의 바운스를 받은 파네케는 이 자유로 얻은 동료 아야리에게 패스. 맨유 자원들이 전부 다 웰백 쪽으로 끌려 나갔기 때문에 아야리가 볼을 잡고 돌아서서 올라갈 때는 그 앞이 완전히 뚫려 있었죠. 그 결과 이렇게 마치 고속도로가 뚫린 것처럼 아야리는 직접 볼을 몰고 맨유 지역으로 전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올라오는 장면이 너무나 쉬웠어요. 높이 올라온 아야리는 오른쪽으로 찔러 들어가는 민테에게 패스. 근데 이제 민테가 볼을 잡았을 때 아까의 그 장면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수비 진영이 무너지고 밸런스가 깨지니까 수비하는 선수들이 어떻게 하느냐. 진영을 갖추고 포메이션을 갖추는 게 아니라 지금 볼을 잡고 있는 선수를 따라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바로 이런 식으로 민테가 볼을 잡으니까 수비하는 선수들이 전부 다 민테한테 몰려들어서 그 앞을 막으려고만 하고 있죠. 볼을 잡은 민테는 또 영리하게도 여기서 뭐 무리해서 슈팅을 하거나 드리블을 친다거나 템포를 죽이지 않고 이 볼을 툭 띄워서 반대쪽 미토마에게 패스를 넘겨줍니다. 이거를 미토마가 깔끔하게 마무리, 브라이튼의 두 번째 득점을 터뜨렸죠. 이 일련의 시퀀스는 아모림의 시스템이 안 좋을 때 보여줬던 모습을 또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투미들 체제에서 상대가 중원 지역에 선수를 하나 더 보탰을 때 이거를 막는 선수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 즉 자유로운 한 명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걸 막기 위해서 다른 공간에서 선수 한 명이 또 튀어나가면 마치 도미노처럼 또 그 반대편에는 다른 자유로운 한 명이 만들어진다는 거. 즉 약해진 중원 장악력 때문에 수비 밸런스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경우들이 생긴다. 유나이티드의 그런 수비 시스템이나 중원 장악력이 약화됐을 때 그럴 때 보여지는 전형적인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세 번째 실점 장면인데 제가 뭐 선수 한 명을 딱 집어서 뭐 이 선수가 안 좋았다, 진짜 플레이가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날 오나나가 많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던 건 맞거든요. 브라이튼이 오른쪽에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깊숙한 곳에서 볼이 전개가 되는데 이 볼이 땅볼 크로스, 땅에 깔리는 코스로 이렇게 박스로 투입이 돼요. 근데 이거 아마 영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크로스는 아니었습니다. 골키퍼가 처리하기에. 분명히 골키퍼가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걸 뭐 발로 아예 쳐내거나 아니면 품에 끌어안거나 이게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궤적이었는데 이렇게 올라온 땅볼 크로스를 오나나가 잡아내지를 못했죠. 이거를 앞쪽으로 그냥 흘리면서 브라이튼에게 세 번째 골을 허용하고 맙니다. 뭐 아까 보여드린 그런 두 개의 케이스, 뭐 전술적이나 시스템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 이런 거랑 좀 다른 결의 골키퍼의 아쉬운 키핑력, 안정성 그런 측면에서 나왔던 상당히 허무한 세 번째 실점 장면이었죠.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여드린 이 장면들은 이 브라이튼전에서만 나왔던 그런 특별한 장면들이 아니라 유나이티드가 내내 보여줬던 전형적인 장면들입니다. 후반 빌드업에서의 불안함, 우리는 상대를 끌어들이는 빌드업을 할 거야. 그러면서 상대 간격을 벌어지게 만들겠어. 이런 의도를 가지고 빌드업을 하는데 체계가 확실하게 잡혀져 있지 않고 선수들이 이거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할 때 어떤 상황이 나오는가, 어떻게 탈취당해서 그대로 높은 위치에서 역습을 맞는가. 그리고 두 번째, 중원장악력. 우리가 투미드를 하다 보니까 상대가 이제 중원 지역에 선수 하나가 더 많을 때 수적 열세로 인해서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밸런스. 상대가 어떻게 계속 자유로운 한 명을 만들고 그걸로 우리 팀을 공략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 안정적인 골키퍼의 존재가 얼마나 팀에 중요한가. 이런 내내 나왔던 그 팀의 약점들이 직전 브라이튼전에서 한 경기에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내용이 엄청나게 아쉬웠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죄다 실점이나 그에 준하는 장면들로 연결됐죠. 직전 브라이튼전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브라이튼전 경기는 진정한 의미의 체크포인트가 될 겁니다. 토요일 브라이튼전은 지난 안필드 원정보다 유나이티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다. 아무림의 유나이티드는 리버풀전에서 좋은 승리를 거뒀지만 이제 중요한 질문은 그들이 세부 사항에 대한 집중력과 경기에 대한 열망을 덜 화려한 경기에서도 똑같이 발휘할 수 있느냐다. 만약 지금껏 유나이티드에게 큰 골칫거리였던 팀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3연승을 거두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들의 좋은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이다. 안필드 원정 승리에서 아모림은 뭐 기뻐하는 것도 기뻐하는 건데 다음 브라이튼전을 의식하는 듯한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리버풀에게 승리할 수 있어서 기쁘다. 그런데 이거는 내일이면 잊혀질 거다. 우리는 다가오는 브라이튼전을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마 본인도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브라이튼전에서 좋은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이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못 보여주거나 또 롤러코스터 같이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 지금의 분위기 또 완전히 뒤바뀌고 다운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들 지난 시즌의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팀의 안 좋은 모습들을 전부 다 보여줬기 때문에 유독 브라이튼한테 그거를 계속 노출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만큼은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브라이튼전 경기 정말 유나이티드가 나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인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진짜 체크포인트 이 경기에서 맨유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